시공사는 50인 이상 기업체로 공사 금액도 50억 원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북 남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인천,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낮부터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14도, 습도는 55%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전주리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과 국민의당 이렇게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오늘 한자리에 모였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헤어졌는데요. 앞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국회에 출석한 김호수 검찰총장은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대안을 논의하기도 전에 대검이 김호수 총장의 발언은 검토된 적이 없다면서 선을 긋는 듯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서도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래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요?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협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야의 대치는 점점 더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여야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과 이와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국회가 이제 시끌시끌해서 취재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네, 저는 요새 인수위로 나가 있어서. 그렇구나. 네. 예. 인수위도 뭐 조용하지라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국회 법사위가 오늘도 법안 소위를 열고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어요.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오늘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조문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 오후 5시께 속개한 소위를 약 1시간 만에 정회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검찰청법 조문 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법안의 소위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님은 의장님 트랙대로,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은 박병석 의장대로, 또 저희는 법사위대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 트랙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 내에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차분히 심사에 나간다는 기조다. 구체적인 거는 원내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호수 검찰총장 오늘도 국회에 출석했죠? 네, 법사위는 앞서 오늘 오후 2시를 조금 넘겨서 이 소위에서 이 김호수 검찰총장으로부터 이 검찰청법 관련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네. 이 김 총장은 이 검찰청법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이 복잡해진 수사 절차로 검경 간 사건 이송이 반복돼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을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대형 부패 사건에서는 죄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법안이므로 공청회 개최나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김 총장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요. 네, 뭐 상당히 좀 뭐랄까요, 격앙 내지는 이제 비판적인 반응이었는데요. 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김호수 총장이 발언을 마치자 검찰을 대표해 나와서 말한다길래 왜 국민들로부터 검찰이 신뢰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았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취임하신 지 1년이 됐는데 그동안 뭐 했느냐, 한동훈 검사 휴대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김호수 검찰총장이 나름의 절충안을 제시를 했다고 하던데 이게 좀 논란이더라고요. 절충안이라기보다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른바 이 검수완박 법안이 아니라도 이 검찰 수사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다른 방안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일종의 대안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이 있다.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구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 제출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다만 이 아까 법사위 소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 김 총장의 이 특별법 관련 언급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그런 고민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검찰이 이렇게 입법 작업을 하는데 법을 개정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반대를 한다거나 또 국회 가가지고 검찰총장이 직접 설명한다거나 이건 좀 이례적인 장면이잖아요. 법무행정은 사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법무부를 통해서 법률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내거나 했는데 박범계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박범계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명시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좀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인데요. 예. 박 장관은 오늘 국회에 제출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법무부 입장 자료에서 예상 가능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공백까지 함께 검토하는 입법 정책적 결단의 문제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어쨌든 검찰 조직으로서는 이 검찰청법 같은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직 의견을 표명을 할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또 그것도 발언 해석을 두고 모든 언론이 제각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일종의 이제 좀 신중히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민주당한테 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좀 대통령이 발언하는 거하고는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움직임이.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해석을 놓고 상당히 분분해서 이 문 대통령의 발언 의도에 지금 민주당이 부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사실 좀 섣불리 예단을 해서 말하기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의혹한 거는 민주당 편을 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또 정반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다. 네, 사실 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 민주당 윤호중 이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그 아주 마땅하고 타당하고 당연한 말씀이다.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네. 이제 대통령 말씀은 검찰과 경찰 사이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 이익을 지키고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 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인수위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 오늘 윤석열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은 이 검수완박 관련 이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문제가 국회에서 뜨겁게 논의되는 만큼 당선인도 차기 정부 인수를 앞두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여야가 오로지 국민 삶에 집중해서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윤 당선인이 현재 가장 몰두하고 전념하는 것은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일단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가장 입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입법 활동에 대한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켜보는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반면 인수위 사법 그 정무사법 행정분과에서는 노후에 추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뭐 입법 폭주다, 입법 쿠데타다 이런 표현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그 즉각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선인은 일단 좀 거리 두는 모양을 보였고 대신에 인수위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입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 강행처리 마술을 드러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입법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일종의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련 그 질문을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받고 지금은 의회의 시간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입장을 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박 수석은 어떤 법이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후에 그 법에 특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면서도 그건 그때의 문제지 아직 의회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답을 하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을 아직 받아보지도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형사소송법이나 아니면 검찰청법 개정안 보고 어떤 뭐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이 나오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 이 정도로 입장을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원칙적으로 이제 박수석 말이 뭐 맞는 얘기인데요. 네. 다만 어제 문 대통령 발언과 마찬가지로 박수석의 발언을 놓고도 뭐 위헌적이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놓고도 좀 정치권에서는 워낙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네. 해석이 또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자꾸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법안을 뭐 강행 처리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을 해야 하고 또 뭐 필리버스터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근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실 아직까지는 뭐 분명한 입장을 내세우지는 않고 있는데 오늘 이제 뭐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뭐 중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서로 간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만들었다면서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잠깐 한 1시간 반 정도 회동을 가졌는데요. 그 회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수진 의원이 이견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이 내용은 법사위 소위에서 한 얘기를 반복한 정도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박 의장도 별도의 중재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다만 양측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좀 이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봐달라. 이렇게 양당에 요청을 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이 박병석 의장의 출장 관련 이야기는 오늘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오늘 23일 미국으로 출장 떠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좀 일정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필리버스터까지 해서 임시국회를 뭐 2차례 더 연다고 가정하더라도 일정이 너무 좀 촉박해서 될 수 있을까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있을 때 법안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23일 전에 만약에 그 출장 일정이 정해진 거라고 한다면 지금 23일 전에 물론 서두르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법사위 법사위 전체 회의 처리까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만 뭐 그렇게 서두르는 게 좀 오히려 이제 여론의 부담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박병석 의장이 해외 순방 일정이라는 게 뭐 마치 뭐 외유 이제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제 의회교회 차원에서 그렇죠. 미리 계획이 돼 있는 거라서 뭐 출장을 가는 게 뭐
무조건 나쁜 거다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문제여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병석 의장이 당부를 한 대로 양당 간의 좀 의견 교환을 통해서 뭐 원만하게 해소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좀 고심을 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그 인사청문회는 좀 이례적으로 뭐 물가, 금리 등 정책 질의가 줄을 이뤘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차기 윤석열 정부의 이 LTV 등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할 것을 우려하는 취지의 지적을 주로 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기 취약계층 어려움, 또 물가 상승세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우려를 보이면서 이 민생 보호 대책을 이 후보자에게 주문을 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 경기 속도가 크게 둔화하면 크게 그때그때 조율을 하겠지만 물가 상승 심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인기는 없더라도 시그널을 줘서 물가가 더 크게 오르지 않도록 전념하겠다. 지금 물가 조절 기능에 전념하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드물게 비판적인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실패라는 용어는 너무 강하지만 세제를 통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전제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네. 부동산 정책 목표는 서민의 주택 안정과 주택 공급인데 강남 지역 안정화를 목표로 삼으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선 코로나로 성장이 급락할 때 당연히 재정 정책은 필요하고 이 재정 정책이 성장률 하락을 막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 정책 목적과 방법이 일시적으로 이 타깃을 정해서 지원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지적도 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서 좀 점진적으로 올라갔다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지금보다 최저임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네. 문제는 처음에 너무 많이 올려서 자영업자 부담을 줬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오히려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 이런 의견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됐죠? 네, 오늘 그 여야 합의로 표결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됐고요. 뭐 내용은 그 굉장히 드물게 여야 일치로 이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후보자의 정책 의지와 소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하는 총재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뭐 아주 쉽게 통과가 된 셈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이렇게 쉽게 통과된 인사청문회도 있는데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제 험난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민주당은 이 자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사퇴를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 참사에 대해 윤당선인 책임이 크다. 또 윤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한 지 하루도 안 돼 부정의 팩트가 줄줄이 쏟아졌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증을 넘어 수사의 시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김성환 민주당 정책의장도 후보자 자녀들은 아빠 찬스, 본인은 당선인 친구 찬스 의혹이 있다면서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 때와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사퇴는 당연한 것이고 사퇴를 해도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 MRI하고 CT 영상 자료를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고요? 네, 개인정보란 이유였는데요. 네.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오늘 낸 설명 자료에서 MRI나 CT 등 영상 기록의 경우에 지극히 개인적인 의료 정보라면서 이 아들 본인이 이런 정보가 일반에 공개돼 계속 유포되면서 전문성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평가와 소문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회자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후보자 아들을 병역 관련 각종 기록부와 진단서 등 일체 서류는 모두 투명하게 제출했으나 MRI 등은 신체 내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료라고 주장을 하면서 후보자 아들이 MRI와 CT 자료를 지참하고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검을 받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재강조했습니다. 네. 원래 처음 이제 신검 받을 때 병무청에서 2급 판정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재검을 받았을 때 4급 판정을 받았다. 그게 척추 협착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그때 찍었던 영상을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인정보다 이거는. 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네. 대신 재검을 받겠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더 찍어서 그거는 공개할 수 있다? 아니 이제 그 결과는 공개할 수 있는데 네. 사진 자체를 공개할 수는 없다. 사진 자체는 또 그것도 네. 공개할 수 없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지금 그동안
이 윤석열 당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정호영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이라고 40년 직이라고 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혀서 그 다음부터 언론들이 다 일제히 40년 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선인 측에서도 인수위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당선인과 인수위 측에서도 부정은 하지 않았어요. 네,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40년 직이 친구는 아니다 이렇게 또 오늘 얘기했어요. 인수위 쪽에서. 예, 그게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배현진 대변인이 이 윤당선인과 그 정호영 후보자가 40년 직위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 이 두 분은 각자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검사와 의사로 각자의 아주 바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 주신 분들이다. 그래서 40년 직이란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 마치 지금 선을 긋는 게 아니냐 이런 좀 해석을 낳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이 질문이 그러니까 이 배 대변인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면 질문이 뭐였냐면 네.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이 지명 철회 같은 거를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청문회까지 강행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이게 혹시 윤당선인과 이 정 후보자가 40년 직이라는 친분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40년 직이라는 건 잘못된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사실 그 배 대변인의 이 발언이 좀 마치 이제 정 후보자와 거리를 두는 듯한 이제 이런 해석을 낳으면서 예. 오늘 좀 많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근데 인수위 출입하시니까 물어보고 싶은데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조국 사태 때랑 지금은 다르다. 뭘 위조했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이제 강경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인수위의 입장이다. 당선인의 입장이라고 봐도 됩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장제원 네. 비서실장이나 이제 배현진 대변인도 오늘 이제 표현상 이제 40년 직위가 아니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다. 이 국민 앞에 정확한 자료를 갖고 소명할 시간은 국회 청문회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 이게 당선인 입장이라고 계속 같은 입장을 반복 전달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좀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당선인 비서실 대변인 여기는 지금 일관되게 어쨌든 청문회까지는 이제 하겠다. 네, 여기까지는 지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 자녀 의혹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뭐 쫓아가기도 힘들 정도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녀 편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또 있었어요. 네, 사실 뭐 어제 오늘 계속 뭐 방송 그리고 신문에서 이제 그 검증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어제 이제 SBS 단독 보도였는데 그 알 수 없게 이제 면접을 했다, 블라인드로 했다. 이게 이제 정 후보자 측에서 처음에 했던 해명이었는데, 네, 어떤 특혜도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편입학 전형 2단계 면접 그리고 구술 평가에서는 면접관들이 수험생의 실명, 그러니까 성과 이름을 알고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됐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당시 편입학 과정을 확인했던 이 대학 관계자가 이 정 후보자 아들딸이 시험을 치른 2017년도와 2016년도에는 응시생들 이 실명이 면접관들에게 미리 공개됐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한 건데요. 네. 그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서도 2017년도 18학년도 편입학 구술 면접 당시에는 이 응시자 이름과 수험 번호가 서류를 통해 심사위원들에게 노출됐고 커튼이나 마스크 같은 가림 도구도 없었다. 그래서 응시자 이름과 수험 번호 등을 심사 서류에 기재를 해오다가 2019학년도부터 이름을 가리는 식으로 방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후보자 해명과는 달리 이 정 후보자와 이제 같은 대학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했던 이 교수들이 이 사람 그 정 후보자 아들 딸의 이제 실명을 아는 상태로 면접에 들어갔다. 이제 이런 정황이 나온 겁니다. 네. 또 뭐 아들도 2017년에 같이 딸하고 그러니까 동생이 여동생이죠. 여동생하고 같이 지원을 했었는데 아들은 떨어져서 그 다음에 또 지원한 것이다. 서류 심사가 그때는 2017년 지원했을 때는 1차에서 탈락했는데 이번에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된 상황이고 또 어떤 보도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어요.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그 자신 자녀들을 진학시키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 이런 의혹이 오늘 제기가 됐는데요. 네.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그 이상민 후보자가 2004년 6월 이 서초구 D아파트에 살 당시에 부인인 정모 씨 혼자 강남구 도곡동의 D 오피스텔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각각 이제 91년생, 94년생이기 때문에 2004년이면은 이제 딸은 중학교 1학년,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일 나이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 이상민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 우면
연산동에서 도곡동으로 배우자와 자녀 주소가 변경된 것은 해외에 있던 자녀 귀국과 이에 따른 중학교 배정을 위해 도곡동으로 이사 계획을 세우고 주소를 옮겼기 때문이라고 사실상 이제 그 진학을 위해서 이제 그 주소를 옮긴 것을 인정을 하면서 과거에 주소와 거소가 부합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4년 동안 사회이사로 재직했던 회사 그룹에 뭐 회사의 20대 아들이 또 취업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기도 하고 있고. 정의당은 오늘 인사검증 6대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정의당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새 정부 인사에 대한 6대 검증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부동산 투기, 성범죄 및 성평등의식, 부모 찬스, 각종 부정비리, 이해충돌, 그리고 능력 전문성, 협치의지 결여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4.19 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를 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8시쯤 이 강북구 국립 4.19 묘지를 참배를 했는데요. 참배에는 박종구 4.19 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 혁명희생자 유족회장, 그리고 박영식 4.19 혁명공로자 부회장, 김용균 4월회 회장 등이 동행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관심으로 성장한다면서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확장했다. 감염병 극복과 탄소 중립 같은 국제적 과제 역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민주주의만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여야는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인수위까지 즉각 중단해달라 이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에 반대 여론에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의혹이 터지면서 전국은 여야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현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 수사 기소 분리법안 이 법사위에서 이틀째 지금도 조무심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수사 기소 분리법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전 후보 수사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그러면 차라리 그 두 사람, 그 두 분에 대해서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냥 문재명 보호법 이런 걸 만드시는 게 낫지. 어떻게 이걸 이 두 분 때문에 국민에게 피해를 가는 어떤 이런 법안을, 이 막장 법안을 만들까. 정말 이거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무시고, 요즘 제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피해를 당한 국민들께서 검찰의 고소장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경찰에만 대고. 네. 그러면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법이거든요. 이 검수완박이. 말로는 개혁이라고 그러고 검찰 개혁이라고 그러고 수사 기소권 분리한다고 막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선택권을 빼앗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키겠다고 하는지. 네. 172석을 가지고 지금 다 반대하는데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172석으로 이거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결과적으로 이걸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요. 이제 국민들이 계속 피해를 볼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경찰한테 이렇게 전부 다 막강한 힘을 줄 때 경찰로 또 피해를 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조사 과정이나 여러 가지. 네. 그거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면 이런 피해를 이제 당하고, 이제 국민들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당하면서 이제 깨닫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결국에는 이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에서 심판받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건 좀 민주당에서 반박을 할 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법안이다 이렇게 규정하셨잖아요. 네. 근데 검찰이 수사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수사고 경찰이 수사하면은 지키기 수사가 되는 거냐.
만약에 이렇게 반박을 한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수사력이 제일 좋은 데가 검찰이죠. 예를 들면 네. 지난번 수사권 조정할 때 그때는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6개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다 수사하라고 맡긴 그 의도가 뭐겠어요. 그 정도 되는 범죄는 검찰에서 할 수밖에 없다. 네. 경찰에서 못하니까 그래서 그건 남겨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합의를 봤는데 합의를 깬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전부 다 이제 검찰 니네는 아무것도 수사하지 마. 그리고 경찰에 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러면 공수처 같은 걸 그때 당시 만들었을 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위공직자라는 사람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했어요? 세상에 피의자 조사한다고 관용차에 태워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조서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수사고 그게 무슨 조사예요. 그러면 과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가 저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적어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때는 검찰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결국 민주당은 그 포인트로 그 수사 잘하는 검찰에게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전 후보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게 바로 여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문 대통령은 물론 이제 대통령직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본회의를 통과해가지고 법안이 갔다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임기가 이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거부권을 행사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니 어떻게 근데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법안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해요? 국민의힘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문 대통령이 이상하잖아요. 추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 문재인 대통령 지금 계실 때 지금 이거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좀 민주당이요. 기다렸다가 예. 지금 선거에서 이미 졌잖아요. 민주당은. 예.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겼으니까 그건 국민의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는 이제 더 이상 무슨 일을 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국민의 뜻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얼마 남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건 결국 뭐냐면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 이런 막장 법안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거는 당연히 통과시키더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한 거잖아요. 네. 국민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거니까 요 틈을 노려서 지금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예. 뭐냐면 그런 의도로 지금 한다는 거 국민들도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당당하시면 그리고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면 본인보다는 예? 차라리 나를 수사해라 검찰이. 그러면서 이 법안은 이거는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주장으로 저희가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김호수 검찰총장은 지금 특별법 제정을 언급을 했고요. 수사지휘권은 부활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권은 뭐 없앤다 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은 없앴던 거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물론 대검은 부인을 하긴 했지만 이게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김호수 검찰총장은 지금 민주당하고 같은 편이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편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같은 편은 아니지 않나요, 의원님?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실 같은 편이라는 건 다 국민들께서 아세요. 저는 국민들의 언어로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네. 어차피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총장이잖아요. 김호수 검찰총장 다 반대했지만 세우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같은 입장이어야 되는데 이분도 지금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반대하는데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같은 식구인데 예? 오죽하면 안 되니까 야 수사권은 없애더라도 수사 지휘권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결국은 검수완박 법안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본 건요. 김 총장이 언급한 특별법이라든가 수사지휘권 부활에 대해서는 혹시 동의하시는지 좀 여쭤본 거거든요.
아니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죽하면 이 사람은 검수완박 법안 안 된다. 지금 이게 포인트라니까요. 특별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다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국 전 장관 때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 때가 떠오르긴 하죠. 예. 그러면은 지금 정호영 후보자 문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민주당이 막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아빠 찬스다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웃음이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이요. 조국 전 장관 때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네네. 왜 그때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본인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조국 전 장관 하면 안 된다. 아빠 찬스다. 철저히 우리가 검증하자. 왜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네. 그때는 안 해놓고 왜 지금은 얘기해요? 그래서 내로남불 때문에 그 국민들께서 그게 너무 싫으니까 왜 이러냐. 그다음에 조국 수호 집회요. 다 기억해요. 조국 수호대 만들고 막. 네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 싫어가지고 사실 정권 교체를 해주신 거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지금의 그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새로운 우리 당선자는 윤석열 당선자는 민주당이 뭐라고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신 정권 교체를 해주신 그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정호영 후보자는 사실 어떻게 우리가 정권 교체했는지 정호영 후보자도 아실 거예요. 공직자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네. 정치를 전혀 모르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뭐냐면 이런 상황이 왔으면 그냥 스스로 이거는 물러나 주시는 게 당선자를 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들어서는 정권을 위해서도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거는 스스로 멈추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네네. 먼저 조국 전 장관의 때 본인들이 했던 그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정의당도 데스노트에 이른바 올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한국외대 총장 시절에 금수저 가정환경 조사했다,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영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세월호 관련해서 진상조사에 있는 세금 낭비다. 이런 논평을 냈다고 하는 것도 좀 지적하고 있는데요. 좀 혹시 다른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혹이든 어떤 것에 대해서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그 청문회를 해서 그거는 이제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 당시 입장을 좀 들어봐야죠. 지금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해서 하나 좀 더 여쭤보면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선인 측하고 인수위 쪽에서는 인사청문회까지는 그냥 다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하다. 이렇게 인수위 출입기자소에 앞서 이제 뉴스 시간에 또 분위기를 전해줬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후보자께서 스스로 거치 결단을 하고 내려오셔야 된다라는 게 아마 다 속마음일 거라고 봐요. 근데 당선인하고 인수위는 지금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인데요. 여론이. 네. 또 처음하고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맨 처음에 인수위하고 당선자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직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만 당선자도 계속 얘기를 듣고 계실 거거든요. 인수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처음 언론에 나온 그 부분이 지금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민주당이 이제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검찰 수사 기소 분리 법안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은 뭐 변함이 없고 지금 법안 심사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와 관련해서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 그럼 또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검수완박법으로 민주당은요. 역풍이 불었어요. 민주당에 대해서. 제발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정확한 인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검수완박 법안이 얼마나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국민의 힘을 경악하게 하는지 그거를 알면서도 지금 저렇게 막 날치게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역풍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참 그게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그 청문회에서 그 본인들이 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한 그 원칙이 있잖아요. 뭐 네. 5대 원칙, 7대 원칙 이런 인사 원칙에 대한 거. 그거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번 청문회를 임해야 하는 게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 이슈의 흐름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언급량은 지난주랑 좀 비슷하게 1,505만 건 정도 나왔는데요. 예. 1위 키워드가 산업 분야입니다. 제철 분야고요. 키워드는 알루미늄이에요. 네, 그게 네. 좀 낯선데요. 네, 지난주에 저희 5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산업 분야에서 리튬이 나왔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리튬 값이 폭등한다. 뭐 이런 이야기 드렸었는데 전기차 가격이 뭐 어떤 건 1,000만 원씩 올라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알루미늄입니다. 이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또 알루미늄이 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자원에 대한 걸 생산을 하지만 그중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알루미늄 생산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을 제외할 경우에 이제 러시아가 알루미늄 생산의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길어지니까 중국이 이 기회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양들을 재련소들에서 아주 유휴 시설을 재가동하거나 신규 시설 추가하면서 생산량을 급증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계기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치솟으니까 중국이 전반적으로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지난 3월에 석탄과 천연가스의 자국 내 생산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리튬 얘기 이제 지난주에도 했었처럼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천연가스들을 이 기회에 중국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에 대한 패권을 좀 늘리기 위한 그리고 거기에서 공격적인 생산량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다른 때와 좀 다르게 알루미늄 분야가 제철 분야에서 가장 첫 키워드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우리 기업의 손실이 커져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익이 줄거나. 네. 근데 국내 철강업계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한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쪽에 조금 다른 의견들이 나오게 돼요. 일단은 1분기에 그렇게 오른 것을 이제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른바 철강 슈퍼사이클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안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만큼 일단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요가 폭등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선박 수주가 몰린 조선이나 아니면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들이 2분기 실적에 반영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2분기 실적을 놓고 많은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올랐던 이 원자재가 반영이 안 된 거라 일시적 현상이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가장 포인트로 생각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 지금 자동차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선박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기반으로 하는 납품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완성차 업체에 지금 상반기 자동차 강판 가격 협상이 톤당 15만 원 인상하는 거에서 계속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데 네. 철강사들은 이거 톤당 한 20만 원까지 인상해야 된다. 왜냐하면 원자재 값이 너무 올랐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는 오히려 10만 원 미만만 올리자.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만큼 이런 논의들이 향후 2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알루미늄 리튬 가격뿐만 아니라 네. 밀 가격도 치솟고 있고 또 뭐 옥수수 가격이 치솟아서 옥수수 사료를 쓰는 이제 닭이 또 그걸 먹잖아요. 그렇죠. 지금 닭 가공 업체들이 닭고기 가격을 막 올리고 있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물가가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참 걱정이 많네요. 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입니까? 2위는 사회 분야고요. 법조 영역인데 주요 키워드는 장관입니다. 어떤 장관인가 봤더니 역시 지금 있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다음 장관 후보로 이야기되는 두 장관의 이야기와 주장이 좀 나온 건데요. 일단은 지금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상 가능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공백까지 함께 검토하는 입법 정책적 결단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이제 이슈에 대한 유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들에 대한 입장이나 만큼 이제 다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설문조사 역시도 좀 팽팽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지난 4월 18일에 TBS 그리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5일, 16일 공동조사한 결과를 좀 보게 되면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데 적절하다 43.2%, 부적절하다 44.7%, 잘 모르겠다 12.1%, 좀 팽팽한 수준이죠. 예. 근데 이번 조사가 좀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남녀 1,900을 대상, 그러니까 경기도에만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떤 팽팽한 찬반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법조 영역에서 지금 장관 그리고 향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다음에 3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3위 주제 전에 이제 사회 분야 키워드 하나 더 있는데요. 사회 분야 키워드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이제 사고 영역이고요. 주요 키워드는 이제 참사입니다. 이제 지난 4월 16일이죠. 세월호 참사 8주기 관련 뉴스들이었는데 세월호 참사 8주기 선상 추모식 열렸고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못 밝힌 일들이 많음에 대한 아쉬움 또는 분노의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세월호 아직 못 밝힌 일들 남았고 성역 없이 진실 밝혀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또 SNS를 좀 보게 되면 네. 어쨌든 임기 5년 동안 세월호 진실 규명 끝까지 못한 것이 좀 비판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댓글도 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한 뉴스에서는 어쨌든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증거물인 목포 신항에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현장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브리핑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에서 역시 좀 저도 이제 봤는데 좀 마지막에 좀 안타까웠던 마음에 좀 많이 와닿던 게 예. 유가족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잊혀져 가는 경우가 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를 저희들은 알고 싶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유가족의 메시지가 함께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위 주제는 어떤 분야입니까? 네, 3위 주제는 생활 분야고요. 네. 일단 영역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영역입니다. 웬 갑자기 반려동물이지 하고 이제 보게 됐거든요. 예. 근데 흥미로운 건 전국에서 최근에 축제가 이제 다시 부활하고 지방 축제를 열리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반려견 혹은 케어펫 축제가 지방에서도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만큼 뭐 목포시나 아니면 부산 뭐 이런 곳들에서도 다른 페스티벌보다 이 반려견 페스티벌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뭐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케어나 음식 또는 이제 장례식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페어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시 이제는 거의 가족이 된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사랑들이 SNS에서 좀 잘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반려동물이 특히 이제 반려견이 해수욕장 들어간다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찬반 논란에 휩싸였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우리 애기라고 표현을 보통 많이 하죠. 아, 그렇죠. 이제 가족 같은 존재니까. 네. 자, 그러면 사회 주제 어떤 겁니까? 사회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영역은 정당 분야인데요. 키워드는 역시 합당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이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는데 이제 지방선거에서 단일 공천을 하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특히나 국민의당 의원들이 얼마나 공천 받을 수 있을지 또 안철수 전 대표의 향후 거치가 어떻게 될지 관련 논의들이 SNS상에서 이어지면서 정치 분야에서 합당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참 합당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전반적인 움직임에서 이제 제일 포인트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겠죠. 네. 이제 어떤 거치를 가질 것이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그 이제 장관에 대한 임명을 할 때 어떤 목소리가 별로 이렇게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은데. 추천한 인사가 한 명도 뭐 장관이 후보자가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이런 교통 정리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가 더 궁금한데 그 얘기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5위 주제. 어떤 겁니까? 네, 5위는 문화 키워드가 꼭 같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문화이고요. 네. 키워드는 부활절이란 키워드가 나왔는데 예. 이 부활절에 좀 좋은 소식만 들려야 되는데 이번 부활절에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기독교 최대 축제일인 부활절에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못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두 눈으로 믿을 수 없는 부활절 전쟁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 많은 피와 너무 많은 폭력을 보았다. 우리 형제 자매가 폭격으로부터 안전한 대피소를 찾아 숨어들 때 우리의 마음 역시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국가 지도자들도 평화를 위한 국민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달라. 제발 전쟁에 익숙해지지 말자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냈고요. 네. 또 이제 전쟁의 잔혹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1955년에 영국 철학자 이제 버트런드 러셀 그리고 미국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핵전쟁 위험을 경고하는 호소문에 있었던 일부 내용을 이제 인용했어요. 그래서 인류를 절멸시킬 것인가 아니면 인류가 전쟁을 포기할 것인가라고 하는 언급한 문장을 인용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교황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또 부활절 주말에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10대 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 당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또 SNS에서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든 총구를 겨누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데 참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부활절에 우리가 교회나 성당에서 달걀을 선물로 나눠주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또 이것도 화제가 된 건데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라는 분이 최근에 책 하나 출간했대요. 예. 거기서 이 궁금증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일단 부활절에 이런 색을 칠한 달걀을 맨 처음 사용한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긴 한데 오늘날처럼 부활절에 달걀을 주고받는 관습이 17세기 수도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사순 시기에 절제나 보속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었던 금욕하던 수도원에 있던 사람들이 고기나 물고기, 달걀도 먹지 않고 빵과 마른 채소만으로 식사를 하다가 이제 부활절 아침에 처음으로 달걀을 먹는 기쁨을 맛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달걀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됐고 또 토끼도 부활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토끼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절에 토끼를 상징하는 모양의 과자를 구워서 토끼 모양의 빵을 구워서 선물을 주고받았다고도 합니다. 또 우린 너무 많이 먹는데. 부활을 여러 번 하는 건가요? 참.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순위에는 들지 않았지만 IT 분야에서 흥미로운 키워드가 있다고요? 네, 뭐라고 하죠? 에어팟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상품이긴 한데 네, 무선 이어폰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 러시아 병사 한 명이 우크라이나 가정집에서 훔친 이 기기 때문에
러시아 부대 위치가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사건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무선 이어폰이 위치 추적이 돼요? 그 스마트폰 연결돼 있었던 거에 내 그 이어폰 위치 찾기 기능이 있거든요. 예.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동 경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계속 SNS에다가 지금 내 이어폰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찍은 건데, 그렇게 되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동선이 나오는 뭐 이런 것들도 좀 계속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전시 중에 약탈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네. 오히려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됐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이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 내륙, 강원도,